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내용이 기업의 성장 전략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제목을 외워주신다기보다는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나오는 키워드는 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다각화 전략이다.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이다. 자, 신신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제품 개발 전략이다. 제품 개발이죠. 신제품 개발로. 자, 신제품, 제품이니까 말 그대로 신제품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래서 신기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시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뜻이 다 있습니다, 사실. 자, 기존 제품으로 시장을 개발한다는 거죠. 신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신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시장 침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 진입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기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단어 안에 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제품을 개발하면 신제품이 있을 거고, 시장 개발하면 신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두 문자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용어 이해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우리 MRO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메인테넌스 유지죠. 그리고 이 리페어, 이제 수선하다, 수리하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작동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자재들을 얘기합니다.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가 아닌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들을 우리는 MRO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MRO라 하고요. 자, 그리고 지연 전략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뭘 지연시키겠냐? 자, 지역마다 고객의 문화,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현지 상황 가보니까 막 맨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표준화해서 비용 절감을 꾀하자. 자,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표준화하는데 비용 절감이 왜 꾀해진다? 요거는 우리가 더 효율적인 물류 방법, 마케팅 방법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헛짓거리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 전략은 이런 로지스틱스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엔지니어링, 뭔가 다시 엔진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조를 하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업무의 방법이나 조직 구조를 아예 혁신을 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리엔지니어링이다, 아예 뜯어 고친다. 그리고 그로서런트,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의 합성어예요. 우리 막 식육점 있죠. 내가 고기 바로 사가지고 요즘 막 서울에도 캠핑 분위기를 내는, 고기를 사서 바로 캠핑장 같은 곳에서 먹는 그런 느낌들, 그로서런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플래노그램, 그리고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열해야 효과적인지 알 수 있도록 진열 공간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어떻게 진열하면 상품이 더 잘 팔릴까? 이걸 고민하는 게 플래노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케팅 통제, 뭘 통제하냐? 마케팅이 목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통관리자 경영학에서 항상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수정하겠다라는 뉘앙스가 항상 담겨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경영학적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보면은 공급 사슬에 대해 조금 나오는데, 효율적 공급 사슬, 자, 반응적 공급 사슬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 자재와 서비스의 흐름을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줄이고 기업의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반응적은 재고와 생산 능력을 적절히 배치시켜서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고 시장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가 다릅니다. 이 재고 서비스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재고를 최소화해서 돈을 벌자. 그리고 반응적은, 야, 이게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른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QR, 퀵 리스폰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율의 조직 원리라고 나옵니다. 파일이 아니고요, 파율입니다. 자, 전문적인 기능은 분업화하고 관리자는 한 명으로 하여, 자, 중요합니다. 모든 보고를 받아야 한다. 조직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이다. 자, 항상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요 관리는 누가 한다? 혼자 다 한다. 관리자 한 명이 다 한다. 대신 전문적인 기능은 분업화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죠. 누가 파일이가 아니라 파율이 한다. 이거 개그 같을 수 있는데 나중에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소매 매트릭스 분석. 이 매트릭스라는 건 기본적인 프로젝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단일 집단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행렬의 법칙으로 두고 분석을 한다. 핵심 키워드 행렬의 법칙. 자, 소멸 매트릭스 행렬의 법칙이다. 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멘틱 웹. 자, 문장 속의 뉘앙스나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약간 AI 기능이 있어요. 이 정보를 보니까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시멘틱 웹의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균형 성과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에서 이제 뭐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 관점,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성과, 그리고 기업의 학습과 성장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사업의 목표를 위해 탄생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태스크포스는 프로젝트, 사업적인 목표를 위해 탄생하는 임시 조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용어 이해해 보실 게 좀 많아요. 자, 먼저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거시적은 크다, 미시적은 좁다, 세분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거시적은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시장 환경, 요인,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미시적 환경은 경쟁사, 중간상,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 이런 것들 조금 세부적이구나 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풀 수 있고요. 자, 배닝, 디배닝 볼게요. 배닝은 컨테이너에 물품을 넣는 거. 그럼 디배닝은 반대겠죠? 물품을 빼는 것이고요. 체화 재고다. 재고는 재고인데 어떤 재고냐? 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인의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지금 이 재고가 움직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러나냐? 예측 실패로 나는 겁니다. 100개가 팔릴 줄 알았는데 90개밖에 안 팔렸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10개가 그냥 남아있어 버리는 거죠. 어디로 이동될 반품할 계획도 없고 또 딴 데로 이동할 뭐 점간 이동을 할 계획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잉이나 이런 경기 불황으로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원스톱 쇼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즘 백화점 안에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다 하죠. 자,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할 수 있는 기능 원스톱 쇼핑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데이터 댐입니다. 말 그대로 댐은 댐인데, 자,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류, 가공해서 인공지능 등과 결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자, 우리 댐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오는 하류, 지류들의 물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들을 낙차를 통해서 뭐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농수에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집, 분류, 가공해서 결합해서 쓰게 하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 데이터, 마이 나죠. 자, 자신의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원하는 것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개인이 다뤄도 되는 데이터는 마이 데이터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이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테넌트. 간단해요. 임차인, 임차점포.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 자, 임차인이고요. 자, 테넌트 믹스. 자, 테넌트 임차인들, 임차 점포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우리 경합 상대인 쇼핑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자. 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테넌트 믹스, 임차인들의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지, 획지 볼게요. 각지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입니다. 자, 도로가 2개 교차한다? 그럼 여기는 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차를 해야 되니까 2면부터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럼 3면 각지에 더 추가됐다. 4면 각지 이렇게 등장할 거고요. 이제 이 각지들이 모여서 획지가 됩니다. 획지들이 모여 각지가 되는 거죠. 자,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한 단위의 땅, 부지가 되는 겁니다. 이 획지들이 모이면은 이제 각지가 되고 2면, 3면, 4면 각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센다각형 요게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접구역법을 사용한다 별표 하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한다 별표 2개. 끝입니다. 티센 다각형이란 건 결국 근접구역법. 이 점포 주변에 누구 사냐, 몇 명 사냐, 상권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구매력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가까운 데 가네. 자, A 지점까지 1km밖에 안 돼. 이 B 지점은 여기는 그래도 좀 물건이 많이 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 이게 티슨 다각형입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점포의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 요거는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용어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6 시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6 시그마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100만 분의 3.4라는데, 자,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건 결국 고객이 생겨나는 문제가 가장 많다는 건데, 왜? 결국 소비는 고객이 다 해준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불만율을 낮추자. 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의 만족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혁신을 높이자, 별표 하나. 그리고 결합률을 6 시그마로 낮추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요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6 시그마가 뭔지 묻는 질문 하나, 시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있으니까 6 시그마는 이렇게 두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요 단어들은 제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정말 간혹 나옵니다. 요거는 선택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식품이 뭐예요? 우리 먹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자, 가능성이 있는 제품 애매하죠. 자, 요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품은 제외된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단 급식소, 우리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라고 하면은 집단 급식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 되는 순간 그냥 식당이죠. 급식소의 개념 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자,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식품을 추적하여 조치하는 과정이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과정이 있냐? 일단 문제가 생겨야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는지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품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구나.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식품과 연관이 보통 됩니다. 이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했죠. 자, 식품에 닿는 물건, 자, 뭔가 국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식품을 채취하는 뭐 가위나 칼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위생용품 등이 모든 게 기구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혹시 찜찜해서 넣어놨어요. 네,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만 해봐도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싱글이었는데 옛날에는 하나에서 맨투맨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도 할래 끼다 보니까 듀얼 2개 이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멀티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멀티를 했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서로 나도 이러면서 막 지인들끼리도 거래하고 하다 보니까 멀티에서 크로스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자의 사건으로 보는 옴니, 아,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하나의 거래는 그냥 딱 하나의 거래로만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옴니 채널이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옴니 채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고, 그러면 조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연세점이에요. 연세점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랜차이즈. 자, 먼저 정규 연세점이 있어요. 자,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 점포가 벌써 읽기가 싫어지는 단어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각지의 분산에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다. 정규 연세점은 그냥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구나. 떠올려주시면 돼요. 자, 직영점형 연쇄점이다. 말 그대로 직영점이에요.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 경영 지도를 한다라는 거. 결국 요거는 직영점은 본사의 자본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요거는 우리 신용카드 떠올려 볼게요. 자, 신용카드 있으신 분들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마스터카드라고 하면 해외에서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지 기업들이랑 이제 같이 뭐 짬짜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현지에서 조달을 받는 게 훨씬 쌀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 사업의 운영권을 현지, 해외인 거죠. 해외에다가 파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스타벅스도 사실은 미국 거죠. 근데 우리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거를 정용진이 들고 왔죠. 이렇게 됨으로써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요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자, 조합형 체인이 있습니다.
자,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을 수행하는 체인이다. 자,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하면 뭐다? 조합형이구나.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임의형 연쇄점. 자,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동시에 얻는다. 요거는 우리 정규 연쇄점이랑 조합형 체인의 기능이 합쳐진 거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점주님이 운영을 하면서도 본사에 계속 도움을 받는 거죠. 뭐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경영 지도들에 대해서 계속 받으면서도 내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받는 이득은 또 내가 가져가고 해서 임의형 연쇄점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이 있는 편이라서 혹시 창업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신중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JIT2 있습니다. 요게 경영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JIT 요거는 마음껏 부르세요. 저는 JIT이라고 사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just in time, 딱 맞는 시간이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얘를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재고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이냐 볼게요. 자, 발주회사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한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보니까 자, 1월부터 3월 1분기 계획을 따져 보니까 지난 5개년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개씩 팔리는 거예요. 10,000개씩 팔리네. 근데 우리 리드 타임이랑 이런 것도 재고할 때 필요한 것도 있잖아. 주문할 때 필요한 재고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안전 재고도 필요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평균적으로 12,000개 있어야겠다 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12,000개 다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창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인건비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주 단위, 일주 단위로 나눠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주 단위로 나누니까 사장님 한 4,000개씩 필요하네요. 계산 잘못했는데 3,000개씩 사주니까 필요하네요. 그러면 우리 일주 단위로 끊자. 그러면 조금 싸지지 않냐? 맞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내려면은 JIT 요게 잘 이루어진다.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가, 창고 유지 비용이 주니까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도 만족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RM이에요. 고객이 제일 만족을 해야 한다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필요 상품이 일단은 가정이 뭐냐면은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심지어는 없이 할 때도 있어요. 바로 도착할 거니까 우리 재고 지금 없는데 주문해 오늘 바로 오후에 오잖아. 그럼 바로 배송해 하니까 극소량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 대신 그러면은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을 줄였어. 근데 우리 총량으로 보면은 이 10,000개, 12,000개가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 어딘가가 공급업체가 보통 되겠죠. 그래서 이 JIT가 이루어질수록 재고 유지 비용을 공급업체에서 안아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두시면 100점입니다. 자, 그리고 JIT2, 자, 말 그대로 2니까 JIT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볼 수 있겠죠. 자, 이 JIT의 기능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발주회사와 공급업체를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중복 업무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원가 절감 효율을 높이자. 자,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는데, 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EDI라는 걸 씁니다. EDI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표준화하자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전산 표준을 해보다 하니까 A 기업이랑 B 기업이랑 너도 재고 관리하고 있고 나도 재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대신 너가 딴 거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득이라는 거죠. 이 비능률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중복 업무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 원가 절감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JIT2입니다. 그래서 JIT를 했었는데 우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하고 나온 게 JIT2다. 당연히 등장 시기는 JIT2 순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MRP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자, 이제 자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받았어요. 이거 JIT죠? 받았어. 이제 그러면 또 제공도 마찬가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적시에 정량 물품을 제공해준다라는 거는 결국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시켜준다라는 겁니다. JIT의 핵심 목표이죠. 자, 요거를 실행하려면은 결국 MRP가 이루어진다.
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적시적소에 필요한지 알면은 내가 언제 주문할지 계산하기가 편해진다 라는 거, JIT의 하나의 일환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책지 효과인데 오늘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온 친구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저도 조금 힘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찍 효과. 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채찍을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렵고, 자, 우리 채찍을 휘두르는 걸 보면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죠. 채찍이 이렇게 막 촥 때리면은 쭉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느리게 보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자, 소비자가 정보가 있어요. 나는 보니까 피카츄가 좋아. 제가 맨날 피카츄로 예를 들는데, 자, 피카츄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난 피카츄 빵도 사 먹고 싶어.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비자에서 제조업체까지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소비자에서 도매로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유통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나 이제 뭐 공급업체 이런 데로 가겠죠. 공급자에게 갑니다. 근데 소비자 나 피카츄 좋아해. 피카츄 빵 그래서 먹어. 라고 했는데 도매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스티커가 지금 제일 좋단다. 쟤는 소비자들이 스티커 때문에 사.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유통업체에서 제조업한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야, 지금 일본 물품이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 야, 일본 물품 다 갖다 만들자. 우리 똑같이 따라 만들자 하는데 정작 해보니까 안 팔려.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채찍 효과입니다.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또 전달되면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꿨던 꿈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해줘야지 학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하려고 애들은 모았는데 무슨 얘기라도 해야겠어. 이러면서 시간이 지연될수록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이 재고의 확정성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게 나와요. 자, 채찍 효과 뭔지 물었습니다. 자, 뭔지는 알아. 그러면 이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든 유통 주체들이 각각의 수요 예측을 공유해야 됩니다. 언제? 당장, 즉시.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수요 예측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는 정보의 공유라고 표현돼서 나옵니다. 정보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오죠. EDLP 등 수요 관리 전략을 위해 변동성을 줄인다. 자, 이게 뭐냐면 EDLP는 Everyday Low Price란 뜻입니다. 항시 저가 전략이라고 하죠. 항시 저가 전략. 자, 항시 물건을 싸게 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많이 사겠죠. 자, 이유는 줄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정보를 이런 EDL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싶거나 점유율을 높이고 싶을 때 이 EDLP 전략을 많이 써요. 자, 무조건 싸게 한다고 능지사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요게 있고, 요거랑 조금 차이점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추가로 알아보면은 로스 리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미끼 상품이죠. 자, 미끼 상품 우리는 로스 리더라고 하는데 미끼 상품은 끝날 때까지 계속 싸게 팔아요. 근데 EDLP는 초반에는 좀 싸게 팔다가 뒤로 갈수록 가격을 높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킨다. 마찬가지 정보 공유예요. 그리고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요거는 우리가 정보 공유에 시간을 지연을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찍 효과는 무조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또 무조건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에일리 아닙니다. 자, 에일리가 소매를 끌어당겨요.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두 경쟁 도시의 상권이 있겠죠. 자, 이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가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권에 필요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려볼게요. 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근데 C라는 도시에서 A라는 도시까지 가는 데는 10km를 가야 되고 C에서 B로 가야 될 때는 20km를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자, 요거 아까 우리 페올이 뭐라고 했었죠? 파일이 아니고 페올이 가까운 데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 같아도 가까운 데 갑니다. 자, 그런데 이 A의 상권의 규모, 도시의 인구는
50만 명. B의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A의 상권이 훨씬 크다 이거죠. 자, 그럼 사람들이 A로 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C 도시에서 A로 갈 확률이 높냐 B로 갈 확률이 높냐 알려면은 이 각 도시의 인구 그리고 C 지점 그 거점에서 도시까지의 거리를 나누고 제곱한 값을 2개 곱해주면은 비율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텍스트 문제로는 요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요거는 우리 지금 하면은 머리 터지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점포가 많겠죠. 그리고 주변 도시에서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하러 가고 싶겠죠. 거리가 조금 멀다 하더라도 너무 멀면 또 안 가는데 그 비율을 정해보는 것이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어디로 소매를 끌어당길 건지 저쪽으로 가자 하고 레일리가 끌어당기는 거죠. 어이없겠지만 이거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자, 이 컨버스라는 신발 아저씨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레일리 말을 듣고 에일리가 저렇게 땡긴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한 게 나온 게 요거예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분기점을 계산해보자. 야, 진짜 이 거리를 재려면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1 플러스 요거는 확률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 지역의 인구 A 도시가 있다고 하면은 될 것이고 외부 지역 인구 요거는 B라는 도시가 제시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걸 나누고 얘 루트로 때려요.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나옵니다. 막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나와요. 자, 그리고 거리 이렇게 나눠 보면은 자,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상권 분기점 위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연한 말인데 이게 막 좀 복잡해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도시가 한두 개 있다고 가정해서 쉬운 거지 막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는 또 좀 필요하다. 정확히는 경영학이긴 한데 이것도 경영학, 경제학 같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던 일단 소매 인력 법칙에 대해서 푸는 법은 제가 기출 문제에서 해설을 같이 드릴 거니까 그 영상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나온 내용들 잘 이해하셔가지고 일단은 시험 문제, 텍스트로 나오는 문제 푸는 연습 계속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영어 해설도 많았고 설명드린 내용들도 조금 긴 내용들이 많은데 시험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영상에 다 나왔으니까 이 영상 꼭 다 외워서 시험 문제 풀어보는 연습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